어머님들 정말 너무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독수리 기독학교에 작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 성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공교육도 가보고 또 다른 기독 대안학교도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독수리 기독학교 정말 자녀들은 너무너무나 그 은혜로 충만한 게 이렇게 같이 나누고 듣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정말 저한테 너무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학부모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의뢰가 왔을 때 저는 너무 마스크를 벗고요. 마스크를 벗을지 몰라가지고 네. 화장을 더 하이라이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 정말 뵙고 싶다. 정말 내가 먼저 배우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정말 너무 뵙고 싶었고요. 오늘 되게 1시간이라는 강의가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저희 카도시에서 준비한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사실은 8주차 교육안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시간 동안 좀 엑기스만 제가 뽑아가지고 욕심을 되게 많이 부려가지고 이거를 1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님들께 빠른 속도로 네, 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오늘 교육을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네네네네. 오늘 제목은 성경적 세계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앞에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뭐라고 해야지 문장을 붙였거든요. 주제를 붙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각광받고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중심으로 미디어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5가지로 이렇게 챕터를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가 무엇이고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례를 조금 적용하면서 좀 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디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잠시만요.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서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뉴스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죠. 그로부터 4년 후에 공유된 이 사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방사능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는데요. 진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두 사례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교육 연구자 그룹이 진행한 미디어 리터러시 실험 중 일부입니다. 미국 청소년 7,804명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1년 6개월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요. 80%의 청소년이 뉴스성 광고를 진짜 뉴스라고 착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뉴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정보와 가짜 뉴스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 연구 보고서에서는 뉴미디어에 친숙한 어린 세대들도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 올바른 정보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교육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미디어를 단순한 오락수단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검색 도구 정도로 활용하는데 그치게 했다는 거죠. 1970년부터 학교 교과 과정에 미디어 교육을 포함해온 핀란드의 교실을 들여다볼까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학교의 쓰레기를 합성하고 학교 급식의 질을 폄하하는 가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짜 뉴스를 보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토론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가짜 콘텐츠를 분별하는 방법과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 올바른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 유네스코에서는 21세기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역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시대에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기를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잘 보셨죠, 영상. 사실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지금 뭐 핀란드에서는 1970년대부터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뭐 해외에서는 사실 정규 그 과목에 그 공교육에서도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들어가 있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 네, 여기저기 모든 정말 세계에서 이런 우리 연결 그 받은 그 와이파이를 연결받은 그런 도시 뭐 시골 할 것 없이 우리 다 와이파이로 뭐 LTE로 우리 핸드폰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조금은 뒤처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요. 이게 왜 잘 안 먹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어머님들께 혹시 미디어란 무엇일까? 우리가 굉장히 미디어 말은 많이 하지만 미디어가 과연 뭘까?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먼저 내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미디어라는 말은 이것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제가 이거를 누르는 데 있어서. 네. 이게 잘 안 먹는 것 같아서 선생님. 네네. 왜 반대로 넘어가지? 이게 잘 안 꽂혔나요? 네. 아무튼 제가 그러면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미디어라는 거는 사실 미디움이라는 라틴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미디움이라는 라틴어의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쪽 정보에서 다른 쪽으로 내가 어떤 메시지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미디어는 사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그런 지금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소셜 미디어라고 해서 전 세계가, 전 인구가 전체적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결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 제가 손을 뻗어도 안 되나요? 그러면 넘겨주시겠어요? 차라리? 네. 그 앞으로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네 클릭을 좀 해주세요. 미디어는 이제 매체기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도구적 미디어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과거에는 영상, 문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디어라는 도구적인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디어 자체를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정보를 미디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바로 메시지적 미디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미디어는 새로운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간적인 미디어다 이렇게 제가 조금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게 뭐 또 분류하기도 사실은 좀 뭐예요. 어차피 다 합쳐져 있는 거고 또 이거를 나눈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뭐 우리랑 이렇게 뭐지 떨어져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은 제가 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조금 이거를 이제 이해하고 자녀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좀 분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도구적인 미디어를 우리가 만약에 중점적으로 이 미디어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미디어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메시지적 미디어에 만약에 우리가 중점을 둔다면은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이 오늘의 주제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적인 미디어로 이야기했을 때는 미디어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라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요즘에는 복합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조금 서로 이야기할 때 막 섞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말하는 미디어와 내가 말하는 미디어의 어떤 의미가 좀 다를 때도 있지만
요렇게 구분을 하시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메시지적 미디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 이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꼭 언급이 돼요. 이 사람은 굉장히 과거에, 이 사람도 역시 1960년, 70년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미디어를 일찍부터 메시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 그냥 그 미디어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와 리터러시가 합쳐진 단어예요. 여기 부모님들 중에, 아니 어머님들 중에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좀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곳에서 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뭐 학교에서나 또 부모님들도 조금은 낯선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와 리터러시가 합쳐진 단어. 리터러시 하면 우리 보통 문해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우리가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봤을 때 옛날에 뭐 NI처럼 굉장히 막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뉴스의 뭐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막 분석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제 독해 영역, 아이들이 뭐 1일 1독해라고 해서 요즘에는 초등학생부터 그런 문제집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미디어 자체를 굉장히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겠다. 이것들을 단순히 영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로 바라봐서 이것들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겠다라는 게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렵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되시는 겁니다. 네, 제가 이게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미디어가 이게 활용이 잘 안 되네요. 네, 그랬을 때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메시지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디어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기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미디어를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이 질문을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 질문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메시지라는 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고, 또 그 만든 사람의 또는 만든 기관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시지를 리터러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리터러시 교육이 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리터러시 교육을 이제 하면서 다른 이제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는 리터러시 교육들을 많이 들어보면서 도대체 기준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리터러시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그냥 오락수단이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디어를 바라봐야 되는 시각을 길러야 된다. 이것까지는 저는 너무 정말 훌륭하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미디어를 읽는 기준과 그것들을 해석하는 세계관이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바로 세상의 생각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게, 그 지금의 미디어 교육은 목적이 이거예요. 디지털 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지금의 세대들이 이 네 가지, 정보 검색 능력과 비판적 이해 능력과 사회적 소통 능력과 창의적 표현 능력,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길러야 된다라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미디어를 해석하는 기준은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는 말씀의 안경으로 이것들을 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제목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아까 제가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네 가지를 저는 세 가지로 다시 한번 그 분류를 해봤어요. 왜냐면은 이것들을 조금 더 그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조금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요 세 단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본 거였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네, 첫 번째는 비유자, 두 번째는 세우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하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세창이라고 불렀거든요. 왜냐면은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은 사실은 미디어부터 빨리 어떻게 보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미디어를 더 많이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미디어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기준들은 잘못된 것에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먼저 비우자라는, 여기서부터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 세대들도 그렇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독수리 기독학교에서 특히 이제 7학년은 미디어 완전 차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와서 우리 7학년 친구들 얼굴 보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했을 때 너무 귀하다 너희들. 어떻게 이 시대에 미디어를 아예 안 한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냐.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미디어를 안 본다 또는 미디어를 조금 본다 라는 거에 우리가 그냥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미디어를 안 보고 미디어를 조금 봐서 그런 다음에는 그럼 우리는 뭘 할 건데, 그 시간에 우리는 그러면 뭘 하지? 아니면은 하지 않는 동안에 그럼 나는 무슨 역량을 키워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안 본다 조금 본다 이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시간들을, 함께하는 그 말씀들을 더 많이 채워야 된다, 이거로까지 나아가야지 우리가 절제하는, 비우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에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우리는 핸드폰만 열면 또는 미디어의 도구들만 키면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필터링을 해서 내 안에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일단 잘못된 세상의 지식, 습관, 가치관, 그 관점을 먼저 비우자. 이거를 먼저 자녀들이랑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우는 작업. 내가 가진 것부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절제해서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다시 채워서 시작하는, 요게 저는 첫 번째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우리가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네 가지 중에 비판적 이해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판적 이해 능력을 하려면은 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바라보고 비판을 하려면 관점이 있어야지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참과 거짓, 그거 어떻게 판별을 할까? 어떻게 할까요? 네. 거짓의 세상에 있는 것들 또는 아니면 진리의 말씀, 요 중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짓의 세상이라고 하기에 저거 다 솔직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양분화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디어 시대의 뭐 미디어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MZ세대의 뭐 그들의 문화,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 지금의 시대의 뭐 트렌드, 이런 말들이 저는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지금의 가치관들이 만들어낸 그런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문화를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그 문화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가치관이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관대로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가? 라는 것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래, 이 문화를 우리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문화에서 우리가 적응할 것인가, 이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금 시대의 가치관으로 형성된 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더 거시적이고 또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세우자. 이제 제가 아까 비우자. 세상의 것 비우고 잘못된 어떤 왜곡됐던 관점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자.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는 지금의 모든 세상의 어떤 교육들에 대해서 우리는
미디어 시대에 성경적 세계관 미디어 리터러시로 우리 천국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과 분리되자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르고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보자,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검색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그 미디어 리터러시 사례를 4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가 그 한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요것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 뭐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게 사실은 이렇게 겉핥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랐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내가 적용했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해나가면 좋을지 앞으로 이 어머님 모임에서 계속 고민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검색 미디어 리터러시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검색 시민 역량의 첫 번째 요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보 검색 능력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제일 원래 처음 했던 게 검색이었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모르는 것들 거기다가 지식인에 물어보면 막 다 답해주고 되게 편리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이 됐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미디어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미디어에 의존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미디어의 신뢰도, 또는 우리 자녀가 미디어를 얼마나 의존하고 있을까, 신뢰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만약에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에게도 아무로 물어보고 싶지 않은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디다가 물어볼 거야? 미디어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뭘 물어보는지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그쵸? 그랬을 때 그 미디어에 물어봐서 거기서 답해줬던 그 안에서의 어떤 대답이 정말 성경적이고 너무너무나 뭐 훌륭한 그런 답변이면은 정말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답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말씀들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대답들의 어떤 그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져 나갔을 때, 이제 이 자녀들에게는 이게 맞나 보다 라는 그런 결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즘에 10대 청소년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주제를 검색한다 했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우리 어머님들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유튜브예요. 유튜브. 우리 유튜브 보면은 거기 뭐 온갖 1인 미디어 뭐 분들도 계시고 유튜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거기에는 진짜 세상 모든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그쵸? 그랬을 때 아이들은 이 유튜브를 굉장히 신뢰하고 여기에다가 모르는 정보들 또는 알고 싶은 정보를 검색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뭐 모든 뭐 미디어가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거든요.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제일 처음 질문이 이 알고리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떤 정보를 검색을 했어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거기에서 답해주는 나에게 방식, 또는 나에게 추천 영상으로 뜨는 그런 모든 방식들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 보면은 어떤 A 제품이라는 것을 구매했어요. 그러면은 그 구매한 거에 따라서 다음번에 이 사람은 A 제품을 구매했으니까 이 A 제품이랑 되게 유사한 제품들을 나에게, 내가 치지도 않았는데,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다음번에 내가 유튜브를 켰을 때는 그것과 관련된 정보들이 나에게 추천 영상으로 뜬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나는 햄버거만 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햄버거를 살 때 콜라랑 감자튀김까지 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한 사람으로 묶어요. 이 사람들은 같은 뭐 아이템을 구입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구입하지 않은 것도 동일하게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입했던 것들을 구입하지 않은 나에게도 또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의 방식으로 내가 검색하지 않은 정보들이 막 순차적으로 뜨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정보, 내가 무엇을 샀고 또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그 정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정보들이 나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런 추천 알고리즘이 나의 취향을 너무 저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미지옥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계속 그걸 보고 계속 연결되고 하니까요. 그쵸? 그리고 필터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걸러진 정보라고 했잖아요. 이미 유튜브에서 나에게 정보가 걸러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그런 정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보수 쪽의 언론을 계속 보거나 그쪽에 내가 관련된 뉴스들, 뭐 메시지들을 계속 검색했다면은 나는 우쪽에 치우친 그런 정보들이 계속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좌쪽은 그쪽 정보들이 계속 나에게 쏟아지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비밀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유튜브를 아이들이 검색하고 이 알고리즘의 그 그물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모든 대기관들은 그들의 어떤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들만의 어떤 정보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관들도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을 테고 또 그 기관들에서 추구하는 그런 정말 사상들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존 메가더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은 남녀로 창조됐다. 따라서 제3의 성은 없다라는 이제 설교를 이제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삭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설교를 하고 그거를 이제 영상을 띄웠는데 본인들의 교회나 아니면은 목사님 자체가 야 그 영상을 지워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기관 자체에서 그 영상을 지워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더더욱 무엇이 정말 올바른 정보인지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정보 검색 능력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이슈화되는 게 뭐냐면 이 팩트 체크라는 이야기예요. 뭐 서울대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언론진흥재단에서도 그렇고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요. 그래서 뉴스를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가지고 온 거는 국제도서관 협회 기구라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준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정보원이나 뭐 본문, 저자, 근거, 정보, 날짜 그리고 뭐 선입견인지 뭐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어요. 왜냐면 아까 뭐 유튜브에 내가 모르는 거를 검색한다라고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낚시성 뉴스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뭐 기사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뭐 광고성 뉴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기사를 썼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익명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떠도는 루머들이나 아니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으면 우리는 팩트 체크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어떤 뉴스를 해석할 때 그 해석하는 그 기준도 굉장히 그 해석하는 사람의 기관에 치우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이제 하나를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어떤 기사를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 기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찬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기사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되게 전문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런 팩트체크의 어떤 신뢰도를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처럼 쭉 나열을 하면서 따라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yes or no, 진짠지 가짠지를 저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구나. 저게 맞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세상에서는 맞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맞다라고 할 수 없는 뉴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OX를 어떻게 가리냐. 물론 완전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는 가릴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아까 그 팩트 체크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세상에서 받아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뉴스들은 걸러낼 수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내가 O라고 생각하면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X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네. 네, 다음번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음악 미디어 리터러시거든요. 음악은 제가 여기에 와서 사실 7학년, 8학년, 9학년 친구들한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때 저는 요번에 음악만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듣는 시기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부모님들처럼 쫙 다 열거를 안 한 게 하나라도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거를 알려줘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음악적인 요소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부모님들께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콘텐츠가 바로 게임이랑 음악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음악, 게임 둘 다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사실 우리도 뭐 옛날에 가요 좀 적잖이 들으셨죠. 저는 사실 H.O.T 팬클럽까지는 아니었는데 팬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청소년들을 보면은 사실 이해를 못하겠다. 왜 저래? 막 이러진 않아요. 아, 정말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더더욱이나 이 음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말 음악일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외설적인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중가요의 음악은 거의 뭐 사랑과 이별 주제가 90% 이상이고, 사실 뭐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가볍고 성적인 형태의 사랑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 보면은 요즘에는 음원보다 뮤직비디오를 먼저 이렇게 출시를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음원 차트에 오르려면 일단 주목을 끌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그러려면 굉장히 자극적인 컨텐츠를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선정적이라서 더 잘 나가, 뭐 뮤직비디오에도 19금 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너무 선정적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런 아이돌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예술적이다, 이런 건 예술성이야, 작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예술은 이렇게 예술 작품을 표현하는 거는 외설이랑은 전혀 다르죠. 외설은 굉장히 사람의 그 쾌락적인 부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들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아무런 둘간의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막 뽀뽀를 입에다가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게 뮤직비디오거든요. 그냥 저게 배드신이랑 뭐가 다를까? 그럴 정도로 좀 되게 선정적이죠. 그리고 네, 그리고 옷 보면은 요즘의 노출은 그냥 단순히 보일랑말랑한 그런 노출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우리가 그냥 어떤 클럽 같은 데서 그것도 그냥 뭐 노는 클럽이나 뭐 이렇게 춤추는 클럽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교 클럽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야지 볼 수 있는 그런 복장들을 해서 가수들이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런 이제 안무들을 서슴없이 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으로 좀 넘어가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 음악을 제작하는 제작자, YG도 그렇고 뭐 JYP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많은 SM도 그렇고 대형 기획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음악을 만든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음악의 원천이 클럽이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은 꼭 클럽을 간다. 그래야지 내 음악이 어떻게 클럽에서 나오는지 알 수 있고, 그래야지 나는 내 느낌을 알 수 있다. 내가 음악을 잘 만들고 있는지 그거를 거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드래곤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GD, 빅뱅 문제가 많긴 했었는데 이거 사실 예전 거예요. 여기 보면 2009년인데 굉장히 옛날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GD가 단독 콘서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저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침대를 세우고 여자를 사지를 묶어가지고 이제 GD가 노래를 하다가 뒤를 돌아가지고 뭔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이들은 막 환성을 지르고 이런. 근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중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저런 퍼포먼스를 보면은 사실 저거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저런 퍼포먼스를 하지만 사실 저거는 인간적으로 또는 여자 남자를 이렇게 봐서도 정말 그렇게 건전한 건강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뭔가 퍼포먼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선정적으로 저것들을 그렸죠. 그리고 저것이 바로 이제 고소가 됐는데 다행히가 아니죠. 저 사건 이후로 저게 무죄가 됐거든요. 모든 막 팬이 저희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막 감싸주고, 그리고 기획사에서도 문제 없었다. 그렇게까지 우리 높은 단계로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퍼포먼스의 하나였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무혐의 됐고, 이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게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콘서트에 가면은 사이드 뭐 흠뻑쇼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돌을 내세운 선정적인 퍼포먼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해외에서는 더 심해요, 사실은. 이 빌리 아이리시라는 이 가수는 되게 공포를 조장하는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침대에 떠 있고 막 자기가 눈 막 하얀 색깔로 해가지고 앨범 사진 찍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것도 굉장히 공포스럽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희열을 느낀대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이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11살 때부터 포르노 시청을 해서 내 두뇌가 망가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가수 가인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되게 자존심이 상했대요. 왜냐면 어렸을 때 뭔가 섹시한 포즈를 춤을 춰야 되는데 거기 앞에서 막 기획사 사장이나 아니면 뮤직비디오 감독이 야 어린데 네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니?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깎아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가수가 전 세계에 있는 음란물을 다 봤대요. 그러면서 그 음란물을 보면서 고급스러운 섹시미가 뭔지를 자기는 알았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영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클럽에서 음악의 영감을 받아서 곡을 쓰고 가수들은 음란물을 보면서 춤을 연습하고 표정을 연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누가 희생양이 되는 거냐는 거죠. 아이들이 정말 희생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아이돌 가수 보면 저는 불쌍해요. 왜냐면 그들의 노력은 결코 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만들어내는 어른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밤새도록 연습을 해요. 그리고 그 지망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뭐 그 옷을 벗고 그런 포즈로 춤을 추고 싶어서 가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유명해지고 싶고 그게 뭔가 좋아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데 유명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본 청소년들은 모든 학교에서 장례가 아니죠. 장기자랑이죠. 장기자랑 시간이 되면은 무대에 올라가서 저런 춤들을 따라 추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잘 추는 아이들은 축제 같은데 원정을 가가지고 다른 남자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가서 그런 섹시한 관련된 춤을 추면서 호응을 얻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음악일까? 그게 정말, 그리고 부모님들도 와 우리 딸 진짜 춤 잘 춘다. 우리 아들 진짜 너무 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좋아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사람이거든요. 그 음란물을 이렇게 11살부터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저렇게 상도 받고 막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 빌보드 차트라든지 아니면 뭐 뮤직 어워드, 뭐 가온 차트, 그래미상 이런 상들을 받는 해외나 국내 모든 가수들이 너무너무 잘해서 너무너무 음악성이 좋아서 그래 상을 받으니까 좋은 음악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인정이나 열광이나 유행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치관이 만들어낸 문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멜로디 자체가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화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단어로 이루어진 음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멜로디를 망가뜨리고 굉장히 화음을 어그러뜨리고 그걸로 되게 쿵짝쿵짝하면서 우리의 어떤 자극적인 쾌락적인 부분들을 우리의 심장만 울리는 그런 멜로디들과 가수들, 그런 음악들과 그리고 그 가사들, 그리고 안무들, 뮤직비디오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신경들만 자극하고 있다는 거죠. 말초 신경들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는 레이디 가가 콘서트 보고 이제 성전환 수술한 영국의 어떤 소년이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그 가수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레이디 가가는 사탕교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퍼포먼스를 이제 올라가서 하는데, 이 사람이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은 콘서트에 올라가기 전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엄청난 음란물과 폭력적인 것들을 영상을 보고 무대에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란의 영, 그 어둠의 영들을 가득 안고 거기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광하는 그런 팬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기에 휩싸여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지금 막 여기에서 열광을 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좋은지 이런 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놀다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자기 과시예요. 요즘에 우리가 좀 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나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데 이렇게 나에 대해서 굉장히 과시하고 물질욕, 저기 밑에 보면은 저게 보석으로 이루어진 탱크인데 저기에 달려 있는 것들이 쇼핑백이에요. 나중에는 저 쇼핑백이 탱크 그 바퀴에 다 밟혀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런 걸 보면서 노래를 따라하면서도 영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들은 저런 게 최고다, 멋있다, 저렇게 살고 싶다, 뭔가 간지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과시에 대한 랩을 쓰거나 가사를 쓰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존감 얘기를 했어요. 자존감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잘난 척하는 게 자존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물질이 없으면 자존감을 세울 수가 없는 건가? 아이들은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제가 또 하나 기사를 가져온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사실 BTS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7, 8학년, 9학년들 아이에게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H.O.T 얘기를 만약에 내가 중학교 때 누구 선생님이 와서 했으면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냐. 그래서 글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BT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정말 우리나라 높여줬고 뭐 음악성 있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죠. 정말 싸그리 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돌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좀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줄쳐놓은 거는 BTS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살짝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줘요. 요즘에는 저희 또래에도 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디오니소스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사실 디오니소스라는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은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마셔라 부어라. 그리고 굉장히 난잡한 축제 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신을 모티브로 영상 자켓, 앨범 자켓을 찍고 영상을 찍고 그리고 이제 가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하자, 마셔라 부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디오니소스가 아닌 이제 다른 무대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이게 뱀이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길다랗게 돼 있는 게 뱀이 꽈리를 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사실은 틀었다가 갑자기 유튜브가 멈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탄이 뭔가 막는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영상을 안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은
한 1분이 지나도록 BTS가 안 나와요. 그런데 막 지옥처럼 막 빨간 불이 막 계속 막 위로 막 올라오고 여기선 뱀이 꽈리를 들고 있잖아요. 다른 영상에서는 뱀의 얼굴이 있잖아요. 이 강당만 한 것보다 더 큰 이 앞에 엄청나게 큰 뱀의 얼굴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아이들은 계속 함성을 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뱀의 입에서 BTS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뭐지? 왜 뱀을 보면서 우리가 환호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다음에 보면은 뮤직비디오에 이런 영상이 나오거든요. BTS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검은 이렇게 망토를 두르고 이렇게 이쪽 비어 있는 굉장히 으스스한 저런 곳에서 서 있어요. 그리고 한 명 이렇게 오면서 다 같이 그 저 검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너무 섬뜩한 거예요. 굉장히 뭔가 그 죽음의 영이나 그 사단의 영이 우리를 굉장히 이게 확 이렇게 우리를 묶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거는 그냥 단순한 뮤직비디오가 아닌데, 단순한 무대 장치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좋아할 순 없다. 이 이야기를 좀 아이들이랑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사실 음악 미디어는 영적 전쟁터거든요. 음악 취향은 되게 10대에 결정돼요. 그래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에도 대중 음악과 관련된 특히 중학교 청소년들 또는 청소년들에 대한 그 인식의 변화, 그 정서적인 변화가 많은 논문들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섹스해. 아니면은 너 맘대로 마구 살아. 아니면은 너가 최고야. 아무도 너를 따라올 수 없어. 돈이 최고지.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노래로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런 노래를 막 해요. 그리고 막 타치 막 이러면서 그럼 애들이 이거는 그냥 멜로디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사를 뭔가 막 하나님이랑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도 그냥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음악 미디어라는 거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찬양하는 게 저는 아까 여기 찬양할 때 너무너무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근데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니 어떻게 어머님들이 찬양팀을 꾸리시지? 진짜 멋지다. 저거 진짜 온 학교에 우리 크리스천 엄마들 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 사실 저는 공교육을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데 제 기도 제목이 학교 안에 어머니 기도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분명히 크리스천 엄마들도 공교육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님들이 이렇게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그 보호의 울타리가 하나님께서 쳐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다음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은 음악의 주관자이시잖아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씩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고 네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술 마시고 부어라 했지만 술 취하지 말라 하셨고요. 사랑은 터치다, 스킨십이다. 하지만 간음하지 말고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돌 우상시 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혹하는 영을 주의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절대 문화라고 해서 단순히 저렇게 하다가 끝나겠지라고 해서 그냥 넘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지마 듣지마 이거는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속 생각할 볼 거리들을 소통하면서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OTT 미디어 리터러시예요. 네, 제가 조금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OTT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거든요. 우리가 넷플릭스나 뭐 왓챠, 티빙, 뭐 디즈니 플러스 여러 가지 되게 웨이브 많잖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이 OTT를 TV보다 더 많이 본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OTT 보면서 정주행과 시간 순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때를 아끼라 이 말이 되게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저렇게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저 24시간 틀어지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과연 무슨 시간을 뺏고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작자들은 킬러 콘텐츠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킬러 콘텐츠는 뭐냐면은 아이들의 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또는 구독자, 소비자들의 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들을 많이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실 미디어 음주 또는 미디어 흡연 그리고 미디어 자살,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에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열 경쟁 때문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가 이슈화된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은 전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전 국민을 휩쓸고 간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오징어 게임을 굉장히 쇼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내가 굳이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계속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알 수밖에 없죠. 도대체 그게 뭔데, 그쵸?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거를 되게 가볍게 다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해외에서는요, 각국 청소년의 금지령을 내렸어요. 호주, 뭐 미국, 뭐 영국, 뭐 벨기에, 브라질, 태국, 이런 모든 나라에서는 이게 전 세계 1위 했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이게 절대 청소년들한테는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각국의 학부모들은 들고 일어났었어요. 왜냐, 여기 보면은 에피소드에 폭력과 유혈 장면 뭐 305개, 욕설 10개, 섹스 장면 뭐 이런 것들, 사실 근데 우리는 K 콘텐츠의 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물론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잘했다, 진짜 잘했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낼 생각을 했어, 약간 이런 좀 그런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해외에서는 이슈화되고 뭐 되게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네들이 만들어낸 것들 잘 만든 것도 있지, 하지만 이것들은 정말 청소년들에게서는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들이야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 좀비 영화처럼 우리 학교는. 그 영화의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건 앞으로도 더 많이, 더 자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저거 보지 마. 너 저거 보면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걸로는 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영상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 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얘기해드릴게요. 그 디즈니 플러스라고 요즘에 또 각광받는 그 OTT 서비스 채널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까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디즈니가 가족 친화적인 이미지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제3의 성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린 나아가겠다.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라는 이제 그런 노선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 맥스터 그런 그 의사 관련된 그 뭐지? 만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되게 조그매서 멀리서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 레즈비언 커플이 나온 거거든요. 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린 앞으로 그 주인공들의 비중을 계속 늘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솔직히 뭐 별로 그런 거 그렇게 상관 안 하는데, 미국에서는 과반수가 이제 LGBT를 지지하는 디즈니는 우리는 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독교 관련된 곳에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계세요. 네.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흥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야, 너 어제 그거 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OTT에서는 그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채널들을 우리한테 추천해주죠. 여기에서도 넷플릭스에서도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유튜브처럼. 그래서 나에게 굉장히 많은 관련된 그런 그 영상들을 계속 추천을 해줘요. 그런데 사실 넷플릭스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미성년자 타깃 아닌데요, 저희는 19세 이상의 소재를 자유롭게 공영방송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본인들의 그 목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넷플릭스에서 막 위험의 메시지가 뜬다거나 책임의 메시지가 뜬다거나, 그래서 막 나를 막아.
내 아이가 보지 못하도록 갑자기 막 거기에서 위험 메시지가 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내가 옆에 없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넘겨주세요. 어른들의 조언도 없고 위험과 책임에 대한 메시지도 없다. 우리가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아이들은 그대로 그냥 노출이 돼서 그것들을 보고 있다. 그래서 미디어에 관련돼서 아까 제가 흡연, 음주, 자살 이야기했지만 성 관련된 부분들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이들이 요즘에 이성교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찬성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성 친구를 사귀면 당연히 스킨십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성이 어떻게 그려지죠? 갑자기 만났는데 키스부터 하고 방부터 들어가요. 그리고 아직 사귄다는 말도 안 했는데도.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어이없게도 선색후사라는 말도 생겨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먼저 섹스하고 나중에 사귈지 말지 결정하자. 이런 말도 요즘에는 나와요. 왜냐? 미디어에서 맨날 관계를 먼저 한 다음에 다음날 막 모른 척하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속도도 굉장히 첫눈에 반하고 금사빠, LTE급,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런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매 회마다 키스씬, 배드씬이 나와요.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야 우리 이렇게 하다가 아기가 생기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야 우리 피임약 먹어야지. 뭐 아니면은 아기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이게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는 주제가 그런 주제가 아닌 이상은 어떠한 영상에서도 스토리상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끼어들지 않아요. 그냥 완전한 로맨스, 그냥 완전한 스킨십,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피임 교육이 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피임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우리 실제로 피임하는 거 한번 도구 가지고 오셨어요? 라고 말을 해요. 네, 아이들이. 그리고 저는 피임 해봤는데요. 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스스럼 없이 우리는 피임의 방법이나 좀 알려주세요. 제일 안전한 피임 방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그렇게 받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은 제가 여기 이제 특별히 오셨고 제가 또 카도시에서 성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딱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성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이 3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는 사랑. 이 사랑은 뭐냐면 책임 있는 관계예요. 책임은 우리가 그냥 동의했으니까 책임질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결혼이에요. 책임지는 관계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관계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부부 안에서 이 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을 계획하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거룩한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라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세대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하면은 쾌락이나 인권 또는 뭐 어떤 제3의 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성적 주님 결정권이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성, 사랑, 가정, 생명 이것이 이어지는 그런 관계에 우리는 성을 사용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마지막은 게임 미디어 리터러시예요. 게임하면은 우리 어머님들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부터 딱 떠오르시잖아요. 그만해. 언제까지 할 거야? 게임 좀 그만해. 약간 이런 말, 그쵸? 더더욱 우리 큰아들 아빠도 게임을 하네? 그만 좀 하지. 근데 요즘에는 사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게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사실 WHO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로 넣었어요. 물론 뭐 보건부에서는 환영하고 문화체육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이 되진 않았지만 여기 게임 중독되면 저렇게 된다라고 WHO에서 아예 그냥 저런 아바타를 만들었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0대가 게임을 하는 그 비율이 90%가 이상이 돼요. 네,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증가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현실은 되게 답답하잖아요. 갇혀 있고 심심해, 그렇죠? 그런데 게임을 내가 딱 트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뭔가 막 다 때려 부실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보상도 오고 너무너무나 재밌고
거기 안에서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내가, 가상의 내가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지금은 게임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너네 게임을 얼마나 하니? 라고 했을 때 평일에는 거의 뭐 2시간 미만 한다. 70% 이상. 그리고 주말에는 2시간에서 4시간 한다. 거의 30% 이상이었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이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했을 때 역시 우리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학업에 지장이 안 되는 한해서 해준다. 또는 시간을 정해서 해준다. 이렇게 했고요. 아니면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뭐냐면 같이 한다거든요. 같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나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지도는 제안을 하든지 같이 하든지 이런 지금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할 때 우리가 제일 지도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폭력성과 선정성, 그리고 돈과 관련된 사행성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제가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 좀 그 조사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아니 앞에 조금만 해주실래요? 다시 앞으로요. 거기 보면은 게임할 때 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돈 쓰지 않는 게임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템을 사려고 돈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한테 너네 평균 한 달에 돈 얼마나 쓰니라고 했더니 5만 원 이상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답이 19,000원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보면은 성희롱과 성차별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쪽지들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처는 하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요.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엄마는 너 믿어. 너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지? 이렇게 감성적으로 지도하거나 아니면 하지마 하면서도 나는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기에는 엄마는 왜 계속 하면서 나한테만 하지 말라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성적으로 지도하거나 아니면 제안해서 지도하는 것은 전혀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소통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온 게임의 종류거든요. 엄청 많죠. 그런데 이 게임의 종류가 이 밑에 보면 기타가 712개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조사한 결과니까, 조사에 대답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평균 주말에는 4개 정도의 게임을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2개 정도는 게임을 한다고 했어요. 왜? 가만히 앉아서 오래 하는 게임이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금방금방 끝낼 수 있는 게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게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왜 게임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간 때우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다른 20대부터 60대보다 가장 많은 대답은 바로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한다라고 대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사실 이 게임이라는 것이 놀이 문화, 그리고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하면 되게 계속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애들이 게임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은 이거는 제가 영상을 가져왔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짧게 이게 뭐냐면은 이 영상이에요. 왜 화를 냈냐 게임하다가 그랬더니 같은 팀원들끼리 게임하는 게 되게 많은데 팀원들이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라고 했잖아요. 이 안에서 나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게임에서 얘랑 얘네들이 뭔가 나가 뜻하는 대로 움직여주지가 않으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또 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왜 게임을 하는 거야? 아니면 너 무슨 게임해? 너 어떤 게임해? 너가 하는 게임의 이름이 뭐야?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게임 언제까지 할 거야? 게임 몇 시까지 할 거야? 이렇게 게임을 그냥 게임하는 아이를 규칙을 정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는 게임이 뭐야? 궁금하다 엄마. 게임의 종류를 같이 얘기해보고 그래서 그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건데 대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게임 이용표와 게임 플래너라는 걸 갖고 왔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게임 연구소에서 네, 이제 어떤 분이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건데 여기 보면 조금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게임할 때 아이들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서를 컨텐츠라고 하는데, 컨텐츠를 적어보고 시간을 적어보고 그 게임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 게임하는데 너가 뭐가 좋았는지 그런 느낌을 써봐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게임 플래너는 뭐냐면, 그럼 이걸 한번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적어봐. 누적 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기 보면은 자원 확보 단계, 전투 준비 단계, 실제 전투 단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지금 게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모든 게임이 그런 건 아니에요. 30분에서 만약에 60분 정도 되는 게임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지금 68분부터가 이제 실제 전투 단계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나는 열심히 자원을 확보해서 실제 전투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부터 이제 8분만 남았는데 이제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만하라고 하니까, 아 잠깐만 엄마 하면서 이제 나는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야. 왜? 엄마한테는 이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대로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게임을 해 라는 거는 그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모르고서는 엄마의 일방적인 규칙이 돼버리니까 아이랑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이용표를 이용하면은 여기 보면은 너 게임이 왜 재밌어라고 했을 때 어려워서라는 것도 있고 스토리가 재밌어서라는 것도 있거든요. 야, 너 수학 어렵다고 하면서 이 게임 어려운데 이게 재밌어? 아니면 스토리가 재밌어? 너 책 읽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런 얘기도 있잖아. 그리고 또 지겨워서도 있거든요. 왜 이건 지겨운데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야. 지겨운 부분을 넘어서야지 내가 재밌는 부분들이 넘어가는 부분들도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얘가 이런 애구나. 관리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거든요. 나는 공부로서만 이 아이를 평가하면은 아이의 달란트가 사실은 안 보여요. 그런데 아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아이가 만약에 분석해서 뭔가를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이의 장점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야, 너 이렇게 관리하는 아이가였구나. 난 정말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네, 올려주시면은 부모님이 이제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게임 플래너를 통해서 아이가 무슨 게임을 하고 얼마나 그 시간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는지를 알면은 자녀랑 함께 상의해서 게임을 시간을 정하고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뭐 주중과 주말을 정하고 요일별로 좀 정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어진 건데, 네. 이렇게 쳐주시면은 여기 두 개 다 쳐주세요. 여기 보면은 그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어요. 이건 좀 재밌게 표현한 건데 뭐냐면 공격수는 내가 행복한 거, 내가 할 때 행복한 거 한번 써봐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 수비수는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가 꼭 해야 되는 거 써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위에 거는 모든 아이들이 정말 전국에 있는 학년과 지역을 총망라해서 답한 게 게임, 나머지는 공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어떤 모범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다양한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내가 게임 말고도 더 많은 여러 가지 재미들을 찾을 수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하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너 게임 그만해. 언제까지 할 거야? 넌 게임만 하니? 막 이러니까 그 하나의 즐거움을 뺏어가려고 하는 엄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고 거기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같이 소통하면서 뭔가 여기에서 정해줘서 같이 나를 위해서 뭔가 엄마가 나를 정말 생각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알면서 이게 가야 되는데 나의 하나뿐인 여가 시간마저 엄마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너무 싫은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네, 넘어가 주시면은 여기 보니까 하루중 가족과는 대화 시간이 20분 미만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야기를 해도 가족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너무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 네, 그리고 식사할 때 굉장히 많이 같이 있다. 그리고 왜 같이 못하냐 했더니 바쁘고 뭐 TV 보거나 전자기기 아니면 대화 주제가 너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냥 게임을 딱 놓고 이 게임을 내가 어떻게 얘를 제한하지? 지도하지? 라는 접근을 이제 우리는 버리고 아이가 무슨 게임을 좋아하지? 얘는 이 게임을 왜 좋아했던 걸까? 그리고 이 게임을 통해서 또 뭐 힘든 건 없을까? 아니면 엄마가 이 게임을 어떻게 바라봐 주기를 바랄까? 그리고 여가 생활에 대해서 게임 말고 내가 또 더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은 뭐가 있을까? 좀 이렇게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바꿀 수 있고요. 나와 지금 다르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현실의 나를 부정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가상의 나는 완전히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다르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케라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은 현실에서도 가상에서도 우린 동일한 거야. 그리고 그 관계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야. 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창조하자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제가 검색과 음악 그리고 이제 OTT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창조하자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고 자녀가 그 눈과 귀와 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실 저는 사단이 미디어 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너무 환호를 질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수갑 하나 안 채우고 눈, 귀, 손이 이 하나로 다 묶일 수가 있지? 어둠의 영역 가운데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조종할 수가 있다. 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이것들을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활용하고 지배하는 역할로 올라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창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사람들을 돕고 우리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 시대에 무조건적으로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분리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창조해 나가야 된다. 그 창조의 방법은 마지막 두 가지. 사회적인 소통 능력. 이 손끝 하나로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청소년이 선정한 10대 뉴스에 나왔는데 이런 10대 뉴스에서 우리 크리스천 자녀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생각들을. 그리고 두 번째 창의적 표현 능력이에요. 요즘에 뭐 1인 방송 정선 시대다라고 하지만 내 꿈이 꼭 유튜버가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연결망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미디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미디어로서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유튜버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그랬을 때 자녀들한테 계속 정말 꿈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자녀들에게 그 욕구를 계속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죠.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 같이 할 수 있다. 혼자선 어려워. 이렇게. 그래서 청소년 성문화 그리고 뭐 청소년 문화, 건강한 문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기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묶임에서 풀려나서 그 문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24시간 자녀들을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은 버튼 한 번 클릭 한 번으로 이제 어떠한 것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미디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미디어에 정복당하지 않고 그 미디어를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해 나가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이 절대 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과 어머님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것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되게 긴 시간 제가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님들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또 제가 이 독수리 학교를 더 주목하면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